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이 이제 다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많은 고생하셨을 거고, 또 신중하게 원서 지원, 또 충분히 붙을 수 있도록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 과정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데이터도 분석하고 자료도 분석하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신중하게 원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다음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올해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어느 학교의 교과 성적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 결과, 마지막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올해 원서를 지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1차 합격이라든가 면접의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의 학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의대 입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의학 계열에 대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분석을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지원 현황은 어떤 현상으로 빚어지게 되어졌는지, 그럼 과연 나의 성적대에서 1차 합격의 가능성, 최저 합격의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수시 지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수시의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의대를 원서 쓰실 때 일부 학부모님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학생질이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하락할 거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결국 합격생들의 등급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그 기대와 달랐죠. 왜냐하면 일반 대학은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의학계열은 전체적으로 다 경쟁률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022, 2023학년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약학대학이 내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특히 의대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 경쟁률이 낮아지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들을 꼭 아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학생 수가 줄거나 약학대학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의학계열의 사이즈가 커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결코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의대의 2021학년도 입시의 경향은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체제에 대한 불안감. 물론 의대 입시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것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물론 큰 것은 맞지만, 특히 2021학년도의 수능 체제라는 것은 전년도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등등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재수생이든 재학생이든 수능 공부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 또는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에 몰리는 현상들, 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분산해서 원서를 지원하게 되는 전략들이 요번에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반영이다.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학부모님들은 많은 자료 분석을 하세요. 수시든 정시든. 근데 그 많은 자료 분석의 1차 단계는 입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1차 단계라면, 2단계로 넘어가면 뭘 하게 되냐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수의 경쟁력에서 합격 가능성을 찾게 돼요. 가능성을 찾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면은 입시라는 것, 특히 수시라는 전형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결국 입시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입시를 분석을 하시게 되어질 때 대부분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어느 대학교의 경쟁률과 교과 평균이 있고 2019년도에 어느 대학의 경쟁률과 교과 평균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흔들리게 되냐면
2020년도 입시에 흔들리게 돼요.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직관적으로 움직여요. 왜 직관적으로 움직이냐면 마음속에 기대와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경쟁률과 전전도의 교과 평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시에서 똑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입시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심리 싸움. 그러니까 상대와 나의 심리적인 어떤 싸움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내가 어떤 경쟁력을 찾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입시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과 교과 평균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고, 이러한 점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올해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그럼 그 다음에 경쟁률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이런 경쟁률의 순환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을 땐 이해가 돼요. 하지만 막상 원서를 쓸 때는 이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나 정시에서 항상 먼저 원서를 쓸 때 가서 대학을 결정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 원서를 쓰기 전에 데이터 분석이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원래 계획했었던 대로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문항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의대에 대한 열망이죠. 자,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쟁률이 하락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인재 전형 또는 수능최저 미반영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상승했다 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의대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의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상향 지원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상향 지원 추세가.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어떤 학과에 원서를 썼는데 경쟁률이 매우 높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의 경쟁력의 종합적인 평가를 했었을 때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실제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학생들이 대부분 뭘 가지고 있다? 의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지원한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경쟁률은 높지 않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점수 경쟁력이 약한 학생들이 모이는 구간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점수 경쟁력이 없거나 스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패하는 방법은 그거죠. 나보다 더 높은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뒤를 따라가는 방법. 이렇게 되면 입시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세 가지 형상이 2021학년도 수시 결과에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2022-23학년도에도 그대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 가지 현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대부분 직관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대에 대한 열망, 그걸 통해서 상향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올해 입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던 대학은 동국대 경주 학생부 교과가 경쟁률이 42.81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일부 유튜브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어느 대학은 내신 성적이 2.23으로도 붙는다, 수능 체제만 맡으면 붙는다, 이런 얘기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동국대학교 경주를 원서를 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수능 체제로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데 교과의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동일한 대학도 경쟁률이 18대 1일 때의 그 대학과 경쟁률이 41대 1이 되면 대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동국대 경주가 전년도의 경쟁률이 18대 1의 경쟁률이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올해는 42대 1의 경쟁률이 됐어. 그러면 학교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원서를 쓰신 거예요.
동국대 경주를 18대 1로 알고 원서를 쓰신 분들은 막상 원서를 쓰고 보니까 동국대 경주의 원서를 쓴 게 아니라 마치 서울대의 원서를 쓴 거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높아질 거고, 숫자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어찌 보면 대학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의 평균의 기준치가 사실은 뭐 70%, 80%, 90%, 75% 정확하게 적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의 통계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서 임의로 적정선으로 정한 교과 평균을 보고 학생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쟁률이 가장 낮았었던 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3.35대 1의 경쟁률. 서울대 지균을 생각을 하니까 상담을 하고 서울대 지균을 썼었던 학생들의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 얼마나 유리합니까? 3.35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디를 많이 몰렸냐 하면 서울대 지균은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특히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대폭 올랐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실제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까지 못 올라오고 어디에 몰려들다는 거예요. 연세대 면접형이나 아니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몰려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원서 지원을 하신 분들은 매우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실 점들은 뭐냐면 수시든 정시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에서는 무조건 경쟁력이야. 무조건 경쟁률이야.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경쟁률을 낮은 구간을 찾아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체제에 경쟁력이 있어야만 낮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학생부 교과에 대한 경쟁력이 없고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경쟁력이 없고 수능 체제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이 30대 1, 40대 1의 경쟁률 구간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뭘 하셔야 되냐, 결과적으로 경쟁률을 하셔야 돼요. 경쟁률을. 자, 가끔 학부모님들이 어느 대학교 교과 평균이 몇 등급입니까? 몇 등급이 예상이 되어집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의대를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교과 성적이라는 말보다는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수치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또 학생부 기재 내용, 수능 최저, 또 학생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판단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최대 상승 경쟁력이 높아진 것과 경쟁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데는, 경쟁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데는 충대학교 학생부 종합 1, 전년도의 경쟁률이 39대 1 정도 되었는데 올해 20.30대 1로 경쟁률이 18.86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1은 수능 최저 미반영 전형이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의 일반계 고등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은 낮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몰려드는 구간이죠. 그런데 전년도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지원을 꺼려 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경쟁률이 상승한 거는 마찬가지로 동국대 경주죠. 동국대 경주는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최고로 상승한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최고로 상승한 것도 전년도는 12.53대 1에서 42.81대 1로 경쟁률이 바뀐 거예요. 아실 점은 뭐냐면 대학의 이름과 전형과 모집 인원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경쟁률이 바뀌면 대학이 바뀐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42.81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원서를 썼는데 실질 경쟁률이 12.53대 1이 됐다면 이건 대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결국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동국대 경주는 12.53대 1의 내신 성적이 2.23 정도 되어지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동국대 경주를 원서를 쓴 거야. 동국대 경주의 전년도에
2020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 성적이 대학에서 발표한 게 2.23. 그 전년도에는 1.08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08에서 2.23이 되어졌죠? 경쟁률이 엄청 올랐죠? 그럼 2021학년대는 1.08은 아니더라도 1점대 초반에 높은 교과 평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꼭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경쟁률의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쟁률이 추이가 결국은 입시를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의대가 경쟁률이 다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4개의 구간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미반영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면 의대로 대학을 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도 낮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과 성적도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대학을 가기가 가장 수월한데 물론 지역인재 전형의 단점은 뭐냐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인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메이저 의대가 아니라는 점 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몰리는 대학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서를 쓰기는 쓰는데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점들이 섞여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수능 최저 미반영인 대학의 경쟁률이 0.55대 1로 경쟁률이 소폭 올랐어요.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충북대학교, 경상대, 계명대, 강원대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이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들은 경쟁률이 1.00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인 경우는 3.09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올랐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1.79대 1로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 미반영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 경쟁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잘 몰라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이 전체 대학이 15개 대학인데 15개 대학 중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이 9개 대학 65%고 하락한 대학이 5개고 신설대학이 하나입니다. 신설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의 평가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와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은 18개 대학 중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게 7개 대학 44%고 하락한 게 9개, 신설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이 44%밖에 되진 않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24개의 대학 전형 중에서 상승한 게 11개로 53%, 하락이 10개, 신설이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32개 중에서 상승이 19개, 그 다음에 하락이 11개, 신설이 2개예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경쟁률이 가장 높게 상승한 구간은 어디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몰렸고 그리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가장 높게 벌어진 거는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에서 65%,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64%,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53,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43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 미반영 쪽에 학생들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은 뭐였냐? 올해 입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이었죠.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 쪽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내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죠.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활동부 수용이나 경희대학교 네오레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왜? 정시 비중도 늘어나지만 결국은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전형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은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건양대까지가 있고 전년도에 2020년도에 모집 인원이 314명이었는데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337명으로 다소 인원이 늘었고 경쟁률은 0.5대 1 정도 경쟁률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들은 사실은 연세대학교 면접형이었어요.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죠. 17명에서 28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은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학교형 추천 전형이 아니었지만 올해 학교형 추천 전형이 되어지면서 학생들이 대폭으로 몰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에는 8.41, 요번에는 14.36이면 경쟁률이 5.95대로 경쟁률이 올랐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오르면 사실상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합격의 기대치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원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거나 나만의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경쟁률이 대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원서 지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들은 전년도에는 활동 우수형으로 45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55명으로 인원이 10명이 늘었지만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고 특기자 전형에 뽑는 인원이 활동 우수형으로 합쳐졌다고 본다면 결국 인원이 줄고 지원한 학생들의 부류는 다양해진 거죠.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경쟁률이 10.31대 1에서 11.73대 1로 경쟁률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어요. 그럼 결국은 활동 우수형과 면접형의 경쟁률이 역전된 현상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역전된 형상들이.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면접형과 활동 우수년의 교과 성적의 폭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18.16대 2였다가 경쟁률이 21대 1로 경쟁률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발표한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과 충원율이 전년도에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몰려든 21대 1의 학생들 중에서는 허수 지원이 다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 그러면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입시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양대는 전년도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고 19.0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서 지원을 꺼렸다는 거죠.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꺼렸다는 얘기는 허수질이 지원이 덜 몰렸다는 얘기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성적대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면 충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형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다빈치와 탐구형이 교과 평균의 차이가 벌어졌지만 2020년도 오면서 다빈치와 탐구형의 교과 평균 등급의 차이가 없었어요. 1.8 정도. 그런데 내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다빈치가 다단계 전형으로 바꾸죠. 면접을 실시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다빈치와 탐구형이 전형의 구분이 별로 없다는 거. 더군다나 중앙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수시원서 접수 6회 한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빈치와 탐구형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빈치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23.13대 1, 탐구형은 경쟁률이 16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빈치와 탐구형은 일반적으로 다빈치라고 하면은 활동의 우수성보다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 탐구형은 일반적으로 교과보다 활동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계없이 경쟁률을 보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쟁률을.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중앙대 다빈치와 탐구형을 보게 되었을 때 경쟁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19.80대 1과 20.1대 1이면 사실 경쟁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결국은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가셨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대는 다빈치와 탐구형의 구분이 없어. 그리고 실제 합격생들의 교과 등급을 보게 되어지면 구분의 차이가 없고 또 두 개의 전형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봤어서는 구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것은 경쟁률의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몰려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7대 1 정도, 28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탐구형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경희대 네오니네상스 전형은 사실은 여기밖에 없죠.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어떤 고등학교 유형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몰려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높아진 거예요. 경쟁률이 여기 보는 것처럼 17.10대 1. 여기는 20.73이죠. 경쟁률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전년도에 우리가 지금 보면 경희대학교 네오니네상스 전형이 전년도에 교과 평균이 1.80이라고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어떻게 되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3.63대 1의 경쟁률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경희대의 학생들이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안에는 허수도 있고 실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몰렸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되겠어? 전년도에 비해서 결국은 합격생들의 스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과 평균이 1.80이라고 했으면 결국 올해는 1.65, 1.7로 경쟁률이 더 강화될 가능성, 교과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찾아 들어가야 돼. 근데 경쟁률을 낮은 구간을 찾아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이게 있어야만 결국은 대학 입시는 내가 얼마만큼 제한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죠. 내신도 안 좋아, 비교과도 안 좋아, 수능 최저도 불안돼. 그런데 난 의대를 가고 싶어. 갈 방법이 없어요. 내신도 안 좋고 비교과도 안 좋고 수능 최저도 불안정한데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갈 방법이 없죠. 왜? 그런 구간을 아까 봤던 것처럼 경쟁률이 42대 1의 정도의 경쟁률이 몰려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운이 좋아도 되기가 어려워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셔야 되냐? 첫 번째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교과 성적을 올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올해 특히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이라는 점이 강조가 되어진다는 점은 고등학교의 유형과 관계없이 자사고든 과학고든 일반고든 관계없이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건데, 수능이라는 공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능이 100일 남아서 그때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 공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런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번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정말 수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접근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이제 신설이 이루어진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강원대학교의 경쟁률은 19.36대 1로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경쟁률이 대거 몰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강원대를 뭐로 본 거냐면 경희대나 인하대급으로 보지 않은 거죠. 경희대 인하대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냐면 활동 중심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을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있어서의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에 30명에서 37명으로 7명이 늘었어요. 거기에다가 경쟁률은 4.13대 1에서 3.31대 1로 경쟁률이 0.78대 1로 줄었죠. 그리고 1단계 배수가 2배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든 정시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서 지원에 적어도 30-40%는 허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서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나 재수 생각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경쟁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야, 나 친구들한테 나 서울대 한번 썼어 라고 해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 얘기를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모든 원서 지원에는 허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원서 지원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가 냐면 경쟁률이 낮아야 한다. 두 번째는 허수들이 몰리는 구간으로 가면 돼요.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 되면 이기고, 나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뒤를 따라가면 입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자, 가톨릭 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10.23대 1, 소폭으로 올랐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대학에서 보였던 전년도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률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학교형 추천 전형이라는 특징들을 봤을 때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들을 볼 수 있겠죠.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도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경쟁률이 높았지만 크진 않아요. 경쟁률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이화여대 미래인재. 자, 이화여대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화여대 미래인재가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게 1.5 정도의 교과 성적, 면접이 없는 전형, 여학생들만 지원한다는 점,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만 충족이 되어지면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점, 전년도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작용을 한 거고, 그래서 경쟁률이 15대 1에서 25.20대 1로 10대 1이 올랐어요. 이 정도 경쟁률이 오르면 이런 말씀 죄송한데 그냥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다? 내가 생각하고 썼었던 대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화여대를 전년도에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뭐로 알고 원서를 썼냐면 15대 1의 경쟁률을 이화여대를 생각하고 원서를 썼는데 원서를 쓰고 나니까 경쟁률이 25대 1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입시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원서를 쓸 때 대학과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대학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15대 1의 경쟁률과 25대 1의 경쟁률은 대학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번에 수시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정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도 이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간이 바뀌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24.99, 올해의 경쟁률이 33.30, 경쟁률이 8.40 경쟁률이 올랐는데 가천대는 사실은 전년도에도 경쟁률이 높았죠. 그렇죠? 경쟁률이 높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가천대에서 발표한 가천대학교 가천의대 전형의 전년도 내신 교과 평균이 2.2야. 그럼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천대 교과 성적이 2.2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교과 성적이 낮죠. 그리고 가천대학교가 올해 수능 최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과학탐구가 전년도에는 두 과목 각 1등급이었는데 올해는 두 과목 평균의 절사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수능 체제에 대한 충족 가능성의 기대와 교과 성적에 대한 기대가 접목이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8.40대에도 경쟁률이 높아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쟁률이 거의 10대 1 정도 판이 바뀌면 결국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를 원서 지원 하시는 분들 합격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 또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만약에 원서를 다시 한번 한다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구간에 원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에 따라 직관적으로 움직인다. 결국은 학생부 교과 평균과 그 다음에 뭐 경쟁률과 수능 체제의 변동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다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이걸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림대 같은 경우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림대학교 모집 인원이 23명, 올해 23명 동일한데 전년도의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올해 경쟁률이 19.65대 1. 거의 2배 가까이 경쟁률이 오른 거죠. 우리가 왜 한림대학교의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경쟁률이 11대 1이었을 때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1.57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낮죠. 1.57이면 낮은 성적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려든 거죠. 왜? 경쟁률 낮지, 수능 제조도 아주 강한 게 아니지, 그 다음에 교과 등급도 1.57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거기다가 1.57에서 마지막 합격자까지 생각해봐. 마지막 합격자까지. 그리고 또 한림대학교의 전년도에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사실까지 생각을 하니까 학생들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한림대학교 2019년도에 경쟁률은 얼마였었냐? 2019년도에 경쟁률이 20.31대 1. 자,
11대 1이었는데 그 전년도는 20.31, 11대 1, 19.63이었어요. 20.31대 1이었을 때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평균은 1.13인 거예요. 그러면 1.13, 1.57,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질지 예측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학들이 경쟁률의 변화가 꾸준하게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구간들이 있고 모든 학생들이 기회를 노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파도를 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파도를 치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직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입시는 심리 싸움이니까. 심리 싸움. 데이터 싸움이 아니라 결국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림대학교의 원서 지원을 올해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예상하면서 원서를 쓴 거예요. 하지만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아니라 그 전년도의 입시 결과 2019년도의 경쟁률 20.31대1의 경쟁률에 학생부 교과가 1.13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올바른 선택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원서 지원 자체가 대학의 미래가 많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별로 높지 않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라는 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실제 나보다 경쟁률이 매우 큰 학생들만 다 몰렸다가 아니라 허수 지원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합시다.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린 거고 그 안에서 내가 학생부 교과의 경쟁력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또 내가 만약에 면접을 많이 본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몰렸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몰렸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과 성적이나 수능 체제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려들었다는 뜻이고 이 안에서 내가 점수의 경쟁력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있긴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의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사실상 점수 구간이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자사고나 일반고하고는 점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의대에 원서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1.1에서 1.5 이내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 대부분 쓰죠. 그렇죠? 물론 지역인재 전형이나 특수한 학교 같은 경우는 1.67에서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1.1에서 1.5 정도의 학생들이 의대 전형의 원서를 쓰는 거고 자사고나 과학고나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점대 중반이나 3점대 초반에서도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천대나 이화여대나 한림대처럼 경쟁률이 급등하게 되어지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원광대학교를 보면 원광대도 제가 그 전에 강의를 찍으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원광대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원광대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원광대가 수능 체제가 가장 낮아요. 그렇죠?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이라는 낮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원광대에 몰려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 때문에 그래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 보면 원광대학교가 1.1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1.1. 자, 물론 1.1이 교과 평균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1.1? 아니죠. 1.1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마지막 합격자나 중간 합격자는 1.4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 입시를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자꾸 학생부 교과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지역인재 전형이든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움직이셔야 되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 대학의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어느 대학을 봤더니 합격생의 마지막 점수대가 1.57이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1.3이다. 붙을 수 있다. 이런 착각하시면 입시를 정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결국 학원이나 대학의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데이터로 자꾸 접근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원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20.6이에요. 경쟁률은 별로 높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낮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게 1.1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죠. 왜? 너무 높으니까.
교과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광대학교는 의대보다는 치대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렸고, 그리고 의대의 경쟁률은 전년도에 20.6대 1에서 11.38대 1로 경쟁률이 마이너스 9.22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여기에다가 수능체제의 미충족 가능성까지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실상 원광대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이거는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고 수능체제만 통과한다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면접과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입시에서 보시는 현상은 간단한 거죠. 우리가 항상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전년도 집계에 따라서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이나 학생부 교과에 직관적으로 반응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죠. 원광대학교가 전년도에 1.1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1.1이었으니까 전년도처럼 2019년도 1.4가 되고 경쟁률이 낮아질 거야. 한림대를 바라보면서 작년도에는 경쟁률이 낮았지만 경쟁률이 낮고 교과 성적이 낮으니까 학생들이 몰려들 거고, 그럼 2019년도처럼 20.3대 1이 될 거고 교과 성적도 훨씬 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단지 2020년도에 한림대학교의 경쟁률과 한림대학교의 교과 평균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이나 부모님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본인의 원서 지원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희망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점, 두 번째는 근본적인 원서 지원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지 숫자로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광대를 원서를 쓰신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광대나 한림대나 가천대나 이화여대를 보시면서 내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자, 요 내용은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서 요거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하이포리뷰 블로그에다가 이걸 연동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데이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북대학교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12.75대 1에서 경쟁률이 대폭으로 올랐어요. 충북대학교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높지 않았죠. 그렇죠? 충북대학교 교과는 수능체제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편은 아닌데 보통 충북대학교 교과가 3개 영역 등급 합이 4에 과탐 2과목의 수리 가형이니까 결코 낮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충북대학교 교과 전형이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체제를 충족했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또한 몰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충북대학교가 2019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1.09였는데 2020년도에 학생부 교과가 1.23 정도로 학생부 교과가 낮아진 거죠. 결국 이게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되게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조선대학교가 전년도에 32.5대 1, 엄청 높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15.60대 1,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진 거예요, 경쟁률이. 그렇죠? 이렇게 경쟁률이 급감한다는 얘기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매우.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대학교에 전년도에 2020학년도에 조선대학교 교과 성적이 1.32였어요. 그러니까 높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기피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지는데, 조선대학교가 2020년도에 경쟁률이 32.5대 1이 나온 이유가 뭐냐? 그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년도에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1.72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수능체제 충족하면 1.7이 안 되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학생들이 대거 몰린 거예요.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수능체제 충족하는 학생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이 1.72에서 1.32로 대폭 낮아진 거죠. 그리고 올해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이것 때문에 경쟁률이
급감하게 되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나 원광대학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1단계를 통과만 하게 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수능 공부에 더욱 열심히 하세요. 수능 공부에. 그쵸?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국대학교는 지금 사실 동국대 경주는 많은 입시 기관이나 입시 설명회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써먹었어. 마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수능 체제만 맞추면 무조건 붙는다. 내신 2.3에도 의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약간 자극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의대를 가는 게 수능 체제만 맞춘다고 의대를 갈 수 있는 의대는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만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찾아 들어갈 수 있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과 성적의 충족 비율이 교과 성적이 높지 않고 수능 체제가 충족 가능성이 높지 않고 비교과의 우수성이 높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30대 40대 1의 경쟁률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전년도에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에 교과의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2.3이라고 대학에서 발표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1.08이었죠. 그 전년도의 경쟁률은 15.87. 그쵸? 그 전년도에는 12.53대 1의 경쟁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 2.23이라고 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본 것이 결과적으로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가 전년도에는 2.3이었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2019년도에는 1.08이었기 때문에 결국 12.53대 1에서 42.81대가 되어지면 2021학년도에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에 학생부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질지 과연 예상이 되어지죠. 왜? 이 학교가 2.3 이전에 교과 평균이 1.08이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진다 해서 1.08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1점대 초반에서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교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1.5나 1.6 정도 되거나 1.7 정도 되어지니까 내신 성적에 큰 강점이 없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의 수능 체제를 통해서 붙겠다는 생각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의 동국대 경주와 알고 있던 동국대 경주와 지금 경쟁률이 발표된 이후의 동국대 경주는 대학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쵸?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 네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이죠. 사실 모든 대학 입시에서 가장 좋은 건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대부분 17대1, 11대1, 9대1, 15대1, 7대1, 9대1, 13대1, 10대1, 7대1 이러면 물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약간 불안해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능체제 미반영 전형의 경쟁률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대 보내겠다고 해서 충청이나 전라도나 아니면 경상도 쪽으로 가셔가지고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시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교과 성적을 높게 충족하는 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의대를 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과학심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어려운 점이 결국은 과학심화와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역인재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방을 내려가는 게 꼭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지역에 사시면서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능체제 미반영을 고려하신다면 일단 대학 입시의 폭이 넓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일단은 유리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거는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광주. 전년도에는 10명 모집에 18.5, 올해는 10명 모집에 10.20,
경쟁률이 8.30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에는 528명 모집했는데 올해는 556명, 경쟁률은 1.79대 1로 경쟁률이 상승하는 현상들이 보여졌어요.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결국은 입시는 데이터 싸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입시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심리 싸움. 근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결국은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과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으로 움직이시는 이유는 과연 뭐냐면, 첫 번째는 대학 입시를 자꾸 교과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건 교과가 아니라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함정과 높은 경쟁률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뭐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결국은 수능 체제, 수능 공부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쟁력이 생기셔야만, 그래야만 입시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낮은 경쟁력의 합격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입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2021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의학 계열에서는 경쟁률이 대부분 소폭 상승했다는 점, 학생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학 계열에 특히 의대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점은 앞으로 2022-23학년도에서도 이와 같은 의대에 대한 열망, 상향 지원의 추세와 그 다음에 수능 체제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원서 지원의 다각화,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전년도 입시 결과가 직관적으로 반영되는 현상들은 2022-23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는 제가 이제 의대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의대 면접을 한 반에 5명. 왜 5명? 코로나19. 쉽게 생각을 해보면 면접이라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이 계속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반의 인원이 10명이나 20명이 되어지면 현실적으로 수업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이 1대1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한 반에 4명이나 5명의 소수 인원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의대 원서 쓰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의대 면접 파이널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서 지원이 이미 끝난 거죠.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 지원을 잘 하셨다, 경쟁률을 보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고, 기대를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대신 내가 원서를 썼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원 경쟁률이 예상과 다르게 역전된 구간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경쟁률이 몰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점수의 경쟁력이 약하거나 기회 구간이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몰린 거죠. 그럼 결국은 나보다 경쟁력이 낮은 학생들을 끌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 입시에서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부분은 잊으시고 뭐에 대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시면 되냐면 남은 과정에서 수능 공부에 대한 최대한 전력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결과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결과는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1단계 합격자의 경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학별로 어떤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경향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대학별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을 두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향후 의대 입시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